발표가 또 내곡지다 보니까 토론도 저희가 이제 5분 정도 되기 때문에 시간들을 가능하시면 자료집은 7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6분 이내로 좀 핵심적인 내용만 좀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그 테크노파크의 에너지산업센터장으로 계시는 조동민 ESG 센터까지 같이 하고 계신데요. 센터에 모시고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 소개받은 광주 TP 조동민입니다. 앞서 그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이제 의미심장하게 내용들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발표 드릴 내용은 이제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이제 시 산하의 이제 지원 기관들이 이제 ESG를 위해 가지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주 TP 사고에 있는 ESG 경영 실천이라던가 노력에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의 실적하고 성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광주 테크노프 같은 광주 TP 같은 경우는 그 ESG 핵심 가치라던가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로드맵을 먼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기 같은 경우가 2023년까지, 상장기가 2026년, 그 다음에 성숙기는 2027년으로 해가지고 로드맵을 짰고요. 도입기 기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ESG 경영 관련돼가지고 고도화라던가 이제 ESG 추진 체계를 정립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성장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 부분을 선도해가지고 ESG 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27년부터 같은 경우는 그 지속 가능 성장 ESG 경영을 이제 정착을 시키고, 그다음에 중앙 정부라던가 그 지자체와 협력을 해가지고 정책 추진에 좀 기여를 하려고 로드맵을 짰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략 목표로서 이제 그 저탄소 친환경 경영, 그다음에 사회적 경영 책임, 그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을 이제 그 ESG로 잡았고요. 여기에 대한 성과 목표로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45% 감소. 그다음에 중대재해 사고 건수 제로, 그다음에 반부패 시책 평가를 S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ESG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9개의 전략 과제와 그 20개의 실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전략 과제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추진하고, 환경 책임 경영 이해, 그다음에 이제 안전 보건 경영 체계 구축, 사회적 책임 강화, 그다음에 가치 실현 협력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제가 9개의 전략 과제를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이제 20개의 실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ESG 관련된 테크노파크의 경영 실천 노력을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이제 친환경 경영을 위해서 탄소 배출 저감 등 친환경 에너지 전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2월달에 중장기 TP 중장기 온실가스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을 위해서 저희가 냉난방 온도 제한 설정이라던가 이런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노후 건축 설비라던가 창호 교체를 통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고, 또 노후 조명 LED 등을 교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법인 2단지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쪽 관련돼 가지고 태양광 설치를 통한 이제 에너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다 제가 에너지 감축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2023년도 감축 실적을 보게 되면 한 614톤 CO2를 저희가 이제 실적 감축을 해가지고 약 전년 대비 30.94%의 감축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이제 관련돼 가지고 임직원 대상으로 한 탄소 중립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S라고 해가지고 사회 경영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관련된 기여라던가 노력과 성과를 달성하였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기관이라던가 단체 협약을 통해 가지고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취약계층이라던가 김장 나눔이라던가 여름 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고, 또 지역 가정기업 제품 판매 사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이제 화두가 됐던 그 대우 위니아 위기해소 관련돼 가지고 그 복구 위기 해소라던가 이런 북구 소재 이제 노년층 지원센터 등을 운영해가지고 인프라 확대에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공공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23년도 같은 경우는 공공 구매 시행이라던가 수의 계약 시 공공 구매 우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라던가 중소기업, 장애인 기업이라던가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공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23년도를 기준으로 가지고 중소기업대 관련된 물품 구매 실적이 95.5% 실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교통 약자를 위한 배려해가지고 그 테크노파크 안에 이제 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라던가 이제 임산부 주차구역이라던가 유아 동반 우선 주차구역을 마련해가지고 ESG를 저희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고 되는 그 지배구조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속가능 발전하는 경영을 위해서 그 테크노파크 ESG 경영 전략을 2022년도 12월 달에 수립을 했고 또 2023년도 3월 달에는 노사 공동으로 ESG 경영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윤리 인권이라던가 경영 실전 측면에서 그 반부패 청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년도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2022년 대비 이 상도 같은 경우는 약 3점 정도의 이제 종합점수가 청년도가 우수했다라고 이제 자칫 내부적으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같은 경우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가지고 노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발전 방향을 위해 가지고 그 매주 분기별로 해 가지고 그 경영진과 이제 사측과 조직이 같이 이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경영실 개선 측면에서 그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면서 또 ESG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조동민 센터장님께서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ESG 경영 E와 S와 G에 대한 지금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앞으로 혹시 계획이나 있으시면 좀 끝까지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아까 도입 정도로 내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라던가 플랜이 전체적으로 이제 수립이 되어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 에너지산업센터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기업 지원단이라던가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실제로 이제 그 ESG가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액션 플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기업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교육 중심이라던가 이제 기업이 어떤 그 탄소세라던가 수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애로사항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좀 기업들이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라던가 액션을 수행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기업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을 이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으로 IBK 기업은행의 컨설턴트 이재현 우리 수석 컨설턴님의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전문가라든가 이제 기관에서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진짜 ESG를 공급망에 대한 컨설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기업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페이지는 전반적인 중소기업이 공급망에 대한 요구를 받는다라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와 이런 것들이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 ESG 기준을 해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토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평가기관, 레이팅 기관에서는 모건 스탠리라든가 다우존스에서는 이러한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 영문을 보고 레이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ESG 중에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 중에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그 안에 보시면은 중소기업들의 ESG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처음에 1번 첫 장은 공급망 ESG 관련된 행동규범을 가지고 있느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기네들의 서플라이 체인의 서플라이어스의 ESG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직접 평가의 타입이다. 두 번째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지금 EU의 공급망 시사 법안이 굉장히 강한데 그 중에서 제일 글로벌한 레이팅 기관 중에 에코바디스가 있습니다. 에코바디스의 좀 진단을 따라 이런 요구들이 많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동차 쪽에서는 드라이브 서스테이너빌리티의 SAQ 버전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진단을 받아라. 그래서 직접적인 이니셔티브의 타입이 하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 저희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 타입을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동반 성장형이다 해서 좀 무료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지금 현재의 정책의 방향은 인식 교육 이 정도에 중요하게 되고 있고 아마도 이제 경기도 쪽에서는 수출 지원
특히 이제 목표 관리에 대한 대기업들의 지원이다 이해하시는데 지금 수준은 어떠신지하면 현대자동차 레벨에서 말씀드린다면 1차 벤더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제 탄소라든가 이런 부분 늘 해야 되는 부분 말고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필요한 여러한 요소들은 거의 충족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2차 벤더 내려가고요. 2차 벤더도 3차 벤더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다 아는 내용이시긴 할 겁니다. 올해 현대자동차 그룹의 ESG에 대한 정책을 나오는 언론기고가 있었는데 중요한 페이지는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협력사의 평가의 정책입니다. 첫 번째는 비평가, 홍보로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인센티브라고, 그 다음에 지금은 네거티브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ESG 중소기업의 그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도입기, 두 번째가 안정기, 세 번째가 심화기라고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단계되는 스테이지고요. 그 다음에 정책, 펄러시, 운영, 매니지먼트,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뭐 인증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PDCA입니다. 옆에 KS도 다 이렇게 치신데 ESG는 기본적으로 PDCA의 사이클을 가지고 얼마나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레벨입니다. 첫 번째 도입기 지금 많은 중소기업에 있는 레벨이 일단은 뭐 기업 정책, 방침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레벨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1차 벤더 레벨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은 저감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 1, 스코프 2가 있는데 너희들은 타겟은 얼마냐 이걸 좀 물어보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거기에 그 타겟에 따라서 절감과 저감의 개선 발법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향후에 지금 우리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글로벌 이니셔티브, 특히 CDP라든가 SBTI에 대한 방법론들을 잘 따르고 있는데 이런 레벨로 좀 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LCA라고 아실 겁니다. 제품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씀드린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 관리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레벨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깊게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본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정책 제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뭐 솔직히는 공급 ESG를 잘한다고 해서 점수가 높다고 해서 그것들이 뭐 좋다고 이런 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뭐 잘하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이제 비자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누가 다르냐 자사의 의지가 아니라 고객사, 대기업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식 변화의 목적이 아니라 해결 방안, 오실가스 어떻게 할까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수준이 기업 단위 레벨에서 아무리 자기네들이 잘한다고 해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재생에너지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탄소 저감에 관련 활동들이 기업 단위에서 할 수 없는 레벨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요구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 제언은 아니고요. 거기에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찌됐건 예전에는 이제 관에서 중심으로 하는 드라이브를 거는 레벨이었다면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자기네들이 공급망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IBK 기업 컨설팅도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채널 안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마도 관에서도 대기업과의 연계점들을 찾아보면 대기업도 되게 아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는 정책 공급자입니다. 정책 수요자인 기업들이 어떠한 의미면 그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책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냥 문서라든가 이런 걸로 대응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오퍼레이션 레벨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수요자 입장에서의 이런 공청회 같은 것도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토대로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정책 입안에서 구체적이고 적합한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이 있어서도 있지만 또 중소기업의 또 그 법에 따라서 또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도 말씀해 주시면 특히나 이제 뭐 광주를 꼭 집어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ESG에 대한 지원 정책을 좀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아까 그 발표에서 나왔지만 광주가 한 10만여 개 이 제조 중소기업이 몇 %가 영세하다고 그런가요? 이 수치 보고 깜짝 제가 놀랐는데요. 거의 100%에 해당하는 0.2%를 제외한 99.8%가 영세야. 아까 말씀하신 거라면 대기업의 협력업체, 그러니까 이제 하청이라고까지는 말 못하더라도
협력업체들이 대부분 저희가 이제 제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까 대기업과 달리 자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이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만큼의 지원 전략이나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히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좀 요거는 이제 기업과 좀 다르게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기업과 함께 이제 저희가 사회적으로 이 지속 가능한 경영 발전 또 ESG를 위해서 좀 토론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광주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지속가능발전 교육위원회 장윤경 위원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사실 전공은 간호학입니다. 그래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중소기업의 ESG 공급망 대응에 대해서 토론자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일이기는 했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하고 건강의 관점에서의 지속가능 발전 실천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흘러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 발제의 주요 내용은 아까 앞에서 이제 패널 발표에서 우리 송채은 학생기자단이 이야기를 해줬었던 그런 내용하고 맥을 좀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인이 아니다 보니까 ESG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알지만 광주에서의 기업들이 ESG 실천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앞선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들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놀라움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쉬웠던 게 ESG에 있어서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도입 단계니까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디에서도 이제 시민사회라든지 혹은 이제 대학이라든지 이런 연계나 확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고민이 좀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 자료를 보시면은 앞서서 최종석 과장님께서 워낙에 이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의 ESG 도입의 어려움이나 현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 역시 저도 이제 지속협이랑 같이 공부하고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전문성이 뛰어나게 오랜 경험을 가지고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시민사회 단체들도 분명히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ESG를 진행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사실 현장의 실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깊게 알 수는 없다라는 그런 한계점들도 있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교육부의 방침도 지역대학들의 역할에 있어서 지자체와의 협력 그리고 지역의 기업들의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들의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까놓고 말씀드리면은 정부에서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학들이 이런 지역의 문제 해결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광주에서의 ESG 공급망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그리고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실행력이거든요. 어쨌든 기업에서는 ESG를 안 하면은 앞으로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실행력에 있어서는 목전에 닥친 일이라고 보고 또 시민사회 단체들은 엄청난 전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들은 연구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학과 시민사회 단체와 기업이 ESG에 대한 실천을 조금 더 새로운 방향으로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한 아까 발표를 했듯이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이 일회용품 저감에 대한 이 캠페인이 단순히 캠페인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 기자단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골라서 잘 발표를 잘 해줬는데 이제 단순히 그냥 이제 참여하고 뭐 좋아요 릴스가 찍히고 이러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기업의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제주 워크숍을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문제점은 대학도 그렇지만 이런 학생들이나 시민들의 자생적인 노력에서 가장 약한 부분들이 경제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중소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그 ESG를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이런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상생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아까 경기도 가신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네. 발표해 주신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경기도에서 ESG 경영하면서 페이퍼리스 하면서 1억 5천을 세이브했다. 그 세이브한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광주의 사례에서도 뭐 환경을 뭐 저감 장치를 만드시고 뭐를 하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그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이득의 효과도,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의 일부분이 이렇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ESG에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선순환 가치 투자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다면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소셜 부분에 있어서의 기여도, 그리고 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지역에 준비되어 있는 자원들, 그리고 향후 미래 세대가 되는 청년들의 의지가 합쳐진다면은 이 책필의 그 가능성이 앞으로 더 많은 문화라든지 도시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짧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책필 프로젝트를 내년에는 정말 더 확산해서 성공을 시키고 싶습니다. 책필 관계자 아시는 분 있으면 연결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 챔피언스 필드가 물론 이제 광주시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의원님께도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대학과 시민사회단체와 그리고 광주에 있는 기업들이 한번 머리를 모아서 전국적으로 유례 없는 이렇게 문화활동에서도 일회용품 저감을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기업이 사회적인 가치가 높아질 수 있구나라는 좋은 모델을 한번 만드는데 내년에는 같이 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아가 경기를 잘 못했으면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을 건데, 워낙 지금 전국에 좀 핫한 이슈가 되고 오늘 또 경기가 있죠. 그래서 그 응원봉부터 바꾸신 건 알고 계시죠? 야구장에 안 가시는군요. 네, 그 일회용 빵빵이 있잖아요. 그거에서 지금 플라스틱 그 다회용 응원봉으로 전면 개편해서 그것만 해도 아마 좀 효과적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다회용기 지금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제가 봐도 광주시가 그 대기업인 기아차잖아요. 또 이제 기아 타이거즈하고 이런 ESG 정책을 한번 펼쳐볼 필요가 좀 있고, 이건 사회적 영향력이, 특히나 아까 말한 대로 뭐 김도영 선수를 비롯해서 선수들의 이 사회적 확산력이라는 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기업인 기아에서 이런 경영을 좀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통수단 좀 저희가 그 비교하자면 좀 그렇긴 하지만 SK 경기장하고 저희 챔피언스 필드는 이 부분에서는 형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SK 기업이 가지고 있는 ESG 전략하고 저희는 거의 뭐 걸음마 수준이고요. 그 아시지만 인천의 구장은 상당히 스마트하게 ESG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챙겨가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표준협회의 ESG 경영센터의 센터장님이신 권성희 센터장님의 토론을 마저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표준협회 ESG 경영센터장 권성식입니다. 저는 그 2008년도, 한 17년 정도, 2008년도에 그 산업부의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쓰면서부터 이제 ESG 지속가능 경영 관련된 컨설팅 사업을 이제 해왔고요. 그 중간에 이제 제가 뭐 인사부서나 이런 데 가면서 이제 별도 다시 이제 현업에서의 또 이런 ESG 측면에서의 그런 실무자 역할도 이제 해왔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느끼는 것은 과거에는 아까 이제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과거에는 ESG 경영에 대한 부분이 사실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냥 머나먼 미래 같은 이야기였었거든요. 사실 과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존하느라고 바쁜 중소기업들에게 ESG를 하라고 그러면 사실은 와닿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규제화가 되었고, 사실 이 규제 자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아닙니다. 명확하게. 하지만 대기업들이 규제 대상인 거고, 그 대기업들이 규제를 받는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협력사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중소기업들에게도 이제 규제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좋을 텐데 이게 이제 규제가 되고 나서야 이렇게 더 신경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같이 고민하는 이런 자리를 갖는 게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이 자리에 단순히 기업뿐만이 아니라 관이라든지 또 시민사회라든지 또 학생이라든지 또 정치에 계신 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모여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라는 게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ESG라는 것은 사실 기업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원래 ISO 26000 사회적 책임 국제 표준에도 모든 조직과 그리고 기관과 시민이 모두 다 같이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ESG 경영에 대한 많은 세미나나 이런 데를 가보면 기업 컨설팅 기관들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ESG를 생태계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걸 진정으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여서 매우 인상 깊었고요. 특히나 이제 시간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짧게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러면 기업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제가 만약에 광주광역시에 이제 정책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 그럼 어떤 식의 내용들을 정책에 포함시키면 좋을까? 이렇게 두 가지로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업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국제 표준입니다. ESG는 단순히 그 내수라든지 또는 우리 국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벌 경쟁력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글로벌 규제사항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 때 예를 들면 EU 공급망 실사법 앞서 이제 발표에도 나왔었지만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기업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증할 때 그 입증 책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국제 표준에 의거해서 만약에 실행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이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인티그리티라고 하는 진정성이란 부분도 역시 포함되어서 이제 검토가 되기는 하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국제 표준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ISO 26000이라고 하는 2010년도에 나왔던 사회적 책임 국제 표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EU 공급망 실사법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공급망 실사법의 기준이 되고 있는 OECD 가이드라인도 그렇습니다. OECD 가이드라인이 클라이밋 체인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작년도에 다시 재개정판을 발간하자 EU 공급망 실사법이라든지 다양한 공급망 실사법에서도 온실가스를 규제사항으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처럼 분명히 선행하는 국제 표준이 있고 그걸 따르는 이제 국제적인 규범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OECD 가이드라인 또는 UN 기업가인권 이행 원칙과 같은 UN GPS 같은 그런 국제적 표준을 반드시 학습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ESG 경영을 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성을 갖고 나 혼자 스스로 한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실제 대응하는 데 있어서 나는 진정성을 가졌지만 그게 국제 표준에 어긋나게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그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사실은 이 공급망 ESG 지금 중소기업은 사실 공급망 ESG 때문에 이제 ESG 경영을 하게 되는 경우니까요. 이 공급망 ESG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이니셔티브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들어보니까 이 광주 저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이 많고 그 다음에 전자전기 산업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의료기기나 이런 쪽도 많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쪽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자동차 부품 쪽은 드라이브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 ESG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평가하는 SAQ 인증이라든지 에코바디스 인증 같은 것들이 사실은 실제로 중소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는 전자전기 쪽이라고 하면은 RBA 평가 같은 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PSCI 같은 평가 요소들도 당연히 대응해야 될 요소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되지 뭔가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사실 이런 것들을
제쳐두고 다른 걸 먼저 하게 된다라면 사실은 좀 효율적인 접근 방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적인 제안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이제 여기 기업은행에서 오신 수석 컨설턴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중소기업 안에 중견도 있고 사실 되게 범위가 크잖아요. 사실 티어 1에 속하는 대기업의 티어 1에 속하는 중견기업과 진짜 중소기업들은 접근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제가 오늘 보고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에는 아무래도 영세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영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ESG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티어 1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국제 표준을 이해시키고 이니셔티브를 학습시키고 인증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우선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영세 기업들은 첫 번째 제가 느낀 것은 첫 번째는 우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막상 아무리 지원 사업을 만들어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아무도 없습니다. 중소기업 CEO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아직도 정보가 느립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CEO분들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임원 교육이라든지 또는 그분들을 제가 사실 오늘 새벽 1시에 여기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일본 갔다 왔는데 무슨 일로 갔다 왔냐면 중소기업 CEO분들 모시고 일본에서 지금 ESG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선진기업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히타치하고 기린홀딩스 이런 데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훨씬 더 ESG 대응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인식을 좀 확산시키고 이런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중소기업 CEO분들의 인식 전환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CEO분들의 인식이 전환이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바로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뭔가 평가지표 변경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티어 1 단계에서 할 일이고 사실 그 밑에 티어 3, 4, 5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사실 평가지표 갖다 주면서 이거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기업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선은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기업이 사실 그 ESG를 잘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아무리 이사회 성별을 받고 이런 거 사실 중소기업들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환경을 고민하고 또는 안전이 중요하다. 이게 납기를 맞추는 것보다 당장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생산 라인을 가동 멈춰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이 현장 매니저로 있어야만 실제로 그 기업의 ESG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진짜 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한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티어 1 단계에 있는 기업들처럼 평가 지표나 이니셔티브나 인증 같은 것들을 학습시키는 순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기업들이나 또는 지자체나 이런 데서 예산을 사용하면서 이런 평가지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사실 너무 작은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또 하나의 짐이 될 뿐이지 실제 도움이 된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시원한 토론이었습니다. 네, 현실적이기도 하죠. 특히나 이제 지금같이 불황인 경우에는 이 ESG 자체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마음 편한 소리냐, 이게 팔자 편한 소리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지금 경제적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의 ESG 되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 센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현실적인 그리고 광주에 맞는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좀 세워서 기업과 연구기관과 지원기관과 광주시의 정책이 이게 맞물려서 가야 효율성 있고 효능감 있는 정책이 될 거라고 하는 기대, 저도 이제 어쨌든 우려와 기대를 또 안게 됐습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지금 이제 기관들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앞서 이제 발표도 해주셨고 해서 아마 광주시가 경기도 사례 발표를 해주셨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좀 해가야 될 건지 숙제가 많으실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부담스럽지만 또 토론을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홍나순 우리 창업진흥과 과장님 모시고 토론 듣겠습니다. 이분이 힘내셔야 저희도 잘해볼 수 있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업진흥과장 홍나순입니다. 오늘 ESG라는 말이 가장 쉽게 들린데 막상 이 업무를 맡으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정말 ESG는 너무 언제부터 항상 들리던 말이었는데 이게 내용을 알고 취지를 알고 앞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가는 과정이 이게 절대 쉬운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포럼에서 이렇게 나와주신 분들의 많은 이야기 듣고 좀 나름 좀 정책의 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먼저 ES 경영을 위한 저희 중소기업에 대한 시준 현황과 항 계획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1년 7월에 광주광역시 ES 경영 지원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하였습니다. 최초로 제정을 했는데 저희가 경기도의 선진 사례를 듣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그때 당시에 지원이 필요한 의견을 모아본 결과 일단 기업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ES 경영을 일부 알고 있는 기업들은 그 기업의 현재 상황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컨설팅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 23년에 걸쳐 설명회 실무교육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ES 경영진단, 공급망 ES 진단 등을 중소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발표하신 청정생산 공전협상 사업이 우리 시가 14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ESG 관련해서 나름 꾸준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해서 이제 ESG 전문 부서에서 폭넓고 현실적인 교육을 맡아줘 그룹 형태로 간담회나 워크숍을 통해 특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저희들이 나름 명품 강소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하여서 한 개사를 또 집중 컨설팅하였고요. 또 나름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13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나중에 저희 지난 3월 시의 임시회에서 오늘 좌장이신 박필순 위원장님께서 저희 5분 발언을 통해서 현재 ESG 경영은 기업 경영의 핵심 전략 요소이며 시대적 하도로 강주의 산업이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3월부터 강주기후에너지진흥원에서 중소기업 ESG 도입 방안 연구 영역을 지금 추진하고 지금 착수보고 중간보고를 마치고 12월 중에 영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일과 타 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이렇게 벤치마킹을 통해 결과 경기도에서 ESG 경영 지원 전담팀이 있다는 내용을 접하게 돼서 오늘 초청해서 저희가 발제를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6월에 조사한 ES 경영 확산 위한 기업 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진단 컨설팅 비용 지원 부분이 21.4%, 교육 정보 제공 등이 17.5%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표준협회 센터장님 말씀하신 그런 거 연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세 기업에 대한 CEO 인식 전환, 조직 문화 변경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우리 시 향후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시는 이렇게 지역 중소기업의 ES 경영 확산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서는 글로벌 변정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로 세우고 ESG 인식 확산, 역량 강화, 지속 성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추진 전략을 세우고 추진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교육, 경영 진단, 컨설팅, 기업의 공정 개선을 지속 지원할 것이고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후 관리도 하고 개별 사업들과의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찾아볼 것이며 포럼 세미나들을 개최하여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 성과 공유 및 정책 관리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 국제인증 취득 지원 사업과 오늘 제안한 그런 내용 등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과 함께 중소기업의 ESG 경영 관련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과장님께서 토론을 좀 해주셨습니다. 어제 나오셨으니까 또 여러분들 만나기 좀 어려운 자리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구체적인 이제 실행 계획 세우셔서 이제 하실 거는 같습니다. 제가 이제 꼼꼼히 챙길 생각인데요. 혹시 내년에 혹시 준비된 사업 계획이나 좀 있으십니까? 오늘 협력 사업도 포함해가지고.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아직 지금 계획은 세우지 않고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린 목표 비전 정도 지금 세우고요.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예산도 관련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건 전반적인 것은 실행 방안을 세울 때는 이제 위원장님과 함께 여러 또 전문가들과 또 테크노파크 등 그런 관련 기관과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아까 그 저희들 경기도 혹시 발표 드릴 때 예산 보셨나요? 예, 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22년도에 1억, 올해 몇 억입니까? 예, 네, 기업 지원만 20억. 아마 ESG 사업 예산은 따로 있을 건데요. 뭐 저희가 기업 수가 아마 10개 정도 차이가 나니까 기업 이제 경기도는 한 10만 개 되는 거고 저희는 한 10,000개 정도의 제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분의 1 정도의 그래도 저희가 예산은 보유하고 좀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10분의 1은 얼마입니까? 네, 2억 정도는 저희가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네, 기업 지원에 대해서 어쨌든 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확정이 되지 않아서 뭐 말씀을 못 주시지만 저 의회하고 어쨌든 시하고 협력해가지고요. 또 이 ESG 관련한 정책 예산 꼭 만들 수 있도록 네, 함께 애쓰겠다는 거고 그리고 과장님께도 꼭 한번 더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기 바랍니다. 네, ESG는 여러분 아시고 시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주요한 트렌드이기도 하죠. 그래서 특히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지역 중소기업, 우리 지역에 맞는 기관과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ESG를 확산해 갈 수 있는 노력의 계기로 특히 오늘은 이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저희가 좀 토론을 좀 했었는데요. 이 아까 말대로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CEO들부터 이 필요성은 절감하시는데 이 절감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필요한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 경제적 형편이나 상황이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현실적인 본인의 노력과 의지와 또 저희가 시나 또 의회에서의 지원을 통해서 지원기관들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ESG가 실제적으로 우리 CEO들과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또 이제 조금은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서 시와 의회에서 이 부분 또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